이 글은 중국 현대 휴머니즘 문학의 기수 다이 허우잉의 책 사람아, 아 사람아 책을 읽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아주 간단한 중국의 현대사입니다. 글을 쓴 이는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교육센터 음의 양경규 센터장님의 글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에서 문화대혁명까지 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일본의 패배와 함께 중국은 해방이 되었다. 1937년 국공합작 이후 대일항전을 통해 중국 내에서의 공산당의 입지는 상당하게 확대되었다. 일본의 패망 이후 이런 입지를 바탕으로 공산당은 중국 내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완전하게 승리하고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중국은 공화국의 수립과 함께 국가 운영에 대한 기본 방침을 천명하였는데 이를 마오는 신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신민주주의는 우선 경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형태의 경제가 병존한 상태에서 공업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즉 국가 자본주의를 통해 국가 자본이 민간 자본을 흡수하고 수공업이나 소자본은 합작사로 조직하는 한편 토지 개혁 후 농업도 점차로 합작사로 조직해 나가면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실현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인민민주주의의 국가로서 노동자 계급이 지도하고 노농동맹을 기초로 민주적인 여러 계급과 국내의 각 민족을 결집한 인민민주 독재를 실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공산당의 지도를 명개하지 않고 다른 정당도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여지도 열어놓고 있었다. 즉 이때 공산당의 기본 방침은 단연간에 걸친 경제 건설과 문화 건설을 통해 먼 장래의 사회주의 사회를 천천히 민주적으로 실천해 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건국 후 1년 반 만에 개입하게 된 한국 전쟁과 미국의 공격에 대한 우려는 중국의 기본 방침에 대한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즉 한국 전쟁에서 100만이 넘는 군대가 한반도에 진주하게 됨에 따라 국가의 총력 체제가 불가피해진 것이 그 첫 번째 변화였다. 또한 변화는 미국의 잠재적 위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통제 경제가 전면화되고 국가의 경제 개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민간 부분의 일정한 육성 정책이 사실상 전면적으로 폐기된 것이었다. 농업 이외의 부분에서의 국공 영화가 외생 변수에 의해 당겨진 것이다. 이는 후에 1951년부터 소위 3반 5반 운동으로 나타났다. 즉 생산력 회복과 동시에 반혁명 진압운동, 관료의 부정과 자본가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3반 5반 운동, 여기서 3반 5반 운동이란 3반, 반독직, 반낭비, 반관료주의, 5반, 당과 관리들의 부패에 의한 뇌물증여, 탈세, 국유자재의 절취, 노력과 시간, 자재의 속임, 국가 경제 정보의 절취를 말합니다. 3반 5반 운동을 통해 전면적인 사회주의화를 위한 사회 개조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 전쟁의 말기로 접어드는 1952년경부터 공산당은 사회주의 이행 문제를 놓고 내부에 일정한 대립점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즉 급격한 사회주의화를 주장하는 마오와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던 류사우치의 의견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공산당 내 마오의 영향력은 절대적인 것이었으므로 마오의 의도대로 농촌의 합작사화 등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혁은 급물살을 타게 된다. 여기에다 가오강 사건과 홍루몽 논쟁 등은 사회주의화를 진행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서 가오강 사건이란 부주석이었던 가오강이 일으킨 반란 모의 및 반당 운동 사건, 체포 직전에 자살한 사건이며 홍루몽 논쟁이란 마오가 논쟁을 일으킨 것으로 중국 청나라 때의 소설인 홍루몽을 통해 중국에도 이미 청대의 자본주의의 맹화가 일어났으며 그 시기에 시민 계급이
봉건적 사회 질서에 대해 계급투쟁을 전개했음을 주장한 것. 마오는 이를 통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역사적 필연성을 제기한 논쟁입니다. 이렇게 신민주주의는 폐기되었다. 그리고 급격하게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시작했다. 당초의 공산당은 사회주의를 먼 장래의 일이며 일종의 유토피아로 상정했다. 즉, 사회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문화적 조건을 축적하고 전 인민의 합의에 입각하여 국공유화를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형식을 취하려고 했으나 이런 기조가 완전히 폐기된 것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공산당의 향후 정책과 기조에 중대한 변화를 미치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것은 소련의 스탈린 비판이다. 1956년 2월 후르시초프에 의해 행해진 비밀 연설로 유명한 스탈린 비판은 중국 내에서도 경제 건설 과정에서의 인민 내부의 모순 문제, 스탈린식 개인 숭배의 문제 등을 주목하게 만들었다. 공산당은 이런 모순과 당내의 불만을 극복하기 위해 지식인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당내 비판을 촉구하면서 백화제방, 백가쟁명이라는 소위 쌍백 운동을 주창하게 된다. 이 운동을 위해 당은 전면에 직접 나서 독려하였으며 당 규약에서 개인 숭배적 색채를 삭제하였고 언자무죄라 하여 지식인들의 비판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당에 대한 가감없는 비판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이 운동의 결과로 그동안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당에 대한 비판이 본물 터지듯이 나오자 당은 당황하게 되고 1957년 6월 이후 일시의 입장을 바꾸게 된다. 즉,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지식인들을 반동파나 제국주의의 첩자로 몰아 전면적인 탄압을 가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책에 나오는 반우파 투쟁이다. 지식인들을 대중투쟁이라고 하는 형태로 모함하고 노동개조소라는 감옥에 보내어 강제노동을 시켰다. 이렇게 탄압받은 지식인은 55만 명에 이르렀고 자살하거나 추방된 자도 있었다. 반우파 투쟁을 통해 입장을 선회한 당은 이 책에 언급되었듯이 1958년 급격한 사회주의 건설의 방침, 즉 총노선, 대약진, 인민공사라는 삼면 홍기의 대약진 정책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15년 내에 영국을 따라잡는다는 목표로 대약진 정책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실행 단위로 모든 농촌에서 인민공사를 조직하였다. 그것은 소비를 억제하고 저축을 장려함과 더불어 인해 전술에 의한 초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하였다. 상부의 뜻을 거역하지 않기 위해 하부는 점차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고 보고했고 이에 따라 중앙은 목표를 상향 조정하였다. 이런 악순환은 급기야 3년 내에 영국을 추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까지 나오게 되었다. 마오는 공산주의의 실현이 눈앞에 왔다고 떠들게 되었고 국가는 완전히 전체주의에 빠져들고 말았다. 더구나 반우파 투쟁을 통해 형성된 중국 내부의 조건은 과학성이나 합리성을 이야기할 수도 당을 비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대약진 운동은 엄청난 실패를 가져왔다. 대약진은커녕 농촌에서 2천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다. 호 젠후의 숙부가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장면은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하에 있다. 오로지 농민 대중의 주관적 능동성에 의거했던 대약진 정책의 문제점은 1959년에는 빠르고 심각한 형태로 농촌 전체에 확대되었다. 결국 공산당은 이를 사실상 포기하고 기본 목표를 대폭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은 커다란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곤란으로 인하여 타격을 받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마오의 급진적인 사회주의 건설 방침에 대한 당내의 중대한 비판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마오의 오랜 동지인 펑더이와는 1959년 8월에 루산회의에서
마오를 과감하게 비판하게 된다. 이로 인해 펑더위와는 숙청당하고 표면상 마오는 당내 투쟁에서 승리하였지만 결국 1959년 4월 마오도 이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가 주석직을 사임하게 된다. 마오를 이어 류사오치가 국가 주석직을 맡게 되었고 마오는 이선으로 물러나게 된다. 그러나 이는 마오의 사실상의 실각은 아니었다. 마오는 여전히 대중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으며 당내에서도 여전히 가장 강력한 권위와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 실각은 마오가 새로운 전략을 고심하도록 만들었고 결국 문화 대혁명에 의한 마오의 복권투쟁이라는 거대한 격변으로 나타나게 된다. 60년대 초부터 공산당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한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은 경제 회복을 위한 조정 정책을 실시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경제 자유화 정책이었다. 경지의 5% 내에서 개별 농가가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는 자유지를 허용했고 생산물을 공영 상점 이외에서 판매할 수 있는 자유시장을 인정했다. 또한 국가 자본의 편중된 투자로 인해 매우 적게 책정되었던 농업 부문의 투자를 늘렸다. 도시에서도 기업 경영의 자주성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경영의 합리화가 꾀해졌다. 이러한 조정 정책의 결과 중국 경제는 점차 회복되어 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마오에게는 자본주의의 부활로 인식되어졌고 마오는 당 중앙에 대한 불만을 키워갔으며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였다.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에 의해 내부의 환경은 나아지고 있던 것에 비추어 대외 정세는 중국에게 매우 고민스럽고 복잡하게 진행되어 갔다. 1964년 8월에 통킹만 사건을 기화로 미국의 북베트남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중국은 미국에 대한 상당한 전쟁 위협을 느끼게 된다. 더구나 후르시초프의 등장 이후 미소 간의 관계가 개선되는 데 반해 중소 관계는 중국이 소련에 대한 수정자본주의로 공개적으로 비판함으로써 중소 간의 대립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오는 사실상의 전쟁 태세를 갖추어야 하고 이를 통해 사회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갖게 된다. 반면 당의 새로운 중심 세력이 된 류사오치와 덩샤오핑 등은 소련에 대한 외교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경제 회복을 통한 민생의 안정을 중점에 두게 된다. 당내의 갈등이 잠복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여기에다 중국 사회의 혼란과 민생 파탄이 비록 마오의 대약진 정책의 실패가 원인이기는 하지만 그 이후 시행된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의 자유주의적인 경제 정책은 경제 회복이라는 그늘에 오히려 더 많은 소외계층을 발생시키면서 해방된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불만을 쌓아가게 된다. 마오는 이런 조건 속에서 반격을 준비한다. 1965년 1월 마오는 소위 23개조를 발표하면서 현재 운동의 중점은 당내에서 자본주의의 길을 걷는 실권파를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천명하면서 문화 대혁명의 개막을 시사하게 된다. 여기서 실권파란 당권파라고도 한다. 마오가 여기에서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문화대혁명은 인민전쟁 태세에 역행하고 사회주의에 대치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권파에 대하여 마오가 시작한 권력 만회 투쟁이자 사회주의 건설 투쟁이었다. 문화라는 이름이 위에 붙여져 있는 것은 먼저 부르주아적 사상, 문화에 대한 투쟁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1966년 4월 야오원 유엔이 우한을 비판한 신편 역사극 해서파관을 평한다가 문화대혁명의 시작이라 알려짐. 마오는 당시 사실상은 당내의 소수파였으나 대중으로부터의 상징성과 압도적인 지지, 그리고 군부의 린삐아오와 새로운 젊은 세력으로
후에 사인방으로 불리게 되는 지앙앙칭, 왕홍원, 장춘차오, 야오wen 위엔을 끌어들이고 젊은 청년으로 구성된 홍위병을 내세워 이후 일시에 전국을 혁명의 도가니로 몰아넣는다. 책에서 나오는 조반파란 바로 이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을 칭하는 것이다. 조반파라는 명칭은 모든 반항과 반란에는 나름대로 정당한 도리와 이유가 있다는 조반율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마오가 권력투쟁 과정에서 정적을 숙청하기 위해 젊은이의 반항을 합리화시켜주는 이 구호를 내세움으로써 문화 대혁명 기간 중에 유행하였으며 1960년대 후반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던 학생운동, 68혁명의 슬로건으로도 자주 쓰였다.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기 몇 달 전에 마오쩌둥은 중앙기관이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지방이 조반에서 중앙으로 진공하도록 호소해야 한다. 각지에서 많은 손오공을 보내어 천궁을 소란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천궁은 당시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한 류사우치, 덩샤오핑 등이 실권을 잡았던 당 중앙회를 말하고 손오공은 전국의 중학, 대학에서 나와 전국을 휩쓸었던 홍위병을 뜻한다. 1968년 홍위병들이 마오쩌둥에게 조반정신을 논한 대자보를 보내자 마오쩌둥은 그 답장에서 조반율이라는 문구를 넣어 보냄으로써 본격적인 문화 대혁명이 시작되었다. 그 후 몇 해 동안 숙청과 처형, 인민재판과 유배 등이 전국을 휩쓸고 지나가게 되고 이때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의 주역이자 마오의 오랜 혁명 동지들도 거의 모두 이 혁명의 과정에서 숙청당하거나 죽게 된다. 류사오치는 지하 감옥에서 고문의 후유증으로 사망했고 덩샤오핑은 온갖 수모를 당하고 지방에 유배되었다. 그 외 중국 혁명의 주역과 원로들의 고초는 말할 수가 없었다. 간신히 주언나이 정도만이 살아남는다. 1969년이 들어서면서 마오는 이런 혼란을 수습하고자 한다. 혁명의 파고가 너무나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가면서 당의 역할도 무력해지면서 마오는 체제의 안정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다. 마오는 혁명 이후 린피아오를 후계자로 지명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 반소 정책의 유지 등 체제 정비에 나섰지만 1971년 9월에 린피아오 사건, 즉 린피아오 가족의 소련 탈출 시도 중 비행기 추락으로 인한 사망 사건으로 중앙당의 새로운 정비가 필요해진다. 마오는 혁명이 성공했다고 보고 다시 안정적인 국가 경영을 위해 혁명 당시 숙청되었던 고급 간부들을 복귀시킴으로써 중앙당은 마오를 중간에 두고 과거의 소위 실권파와 사인방을 중심으로 하는 조반파가 대립하게 된다. 사인방은 비림비공 운동을 주창하고 실권파는 4대 현대화 계획 등을 통해 양파는 첨예한 대립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후 중국은 차츰 문화 대혁명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안정화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외교적으로 소련과의 관계는 여전히 불안했으나 중미 접근이 이루어지고 중일 국교 정상화도 이루어진다. 내부적으로 정파 간의 대립은 진행되었지만 주언나이와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한 실무 관료 그룹이 국가 경영을 주도하면서 4대 현대화 계획을 수행해 나가게 된다. 이런 와중에 76년 1월 주언나이가 사망하고 마오가 사실상 75년 이후 병으로 인하여 국정을 총괄하지 못하게 되는 조건에서 치열한 권력 쟁투가 시작된다. 문혁파는 76년 2월 덩샤오핑 그룹을 반성하지 않는 실권파라고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며 권력투쟁에 나서나 4월의 테난먼 사건으로 반동적 기류가 주춤하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오히려 당 중앙의 덩샤오핑 등이 당내에서 난처한 입장에 몰리고 문혁파는 이를 정세 반전의 계기로 삼게 된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덩샤오핑은 다시 실각하게 된다.
이어 76년 9월 9일 마오가 사망하고 나서 4인방의 권력 탈취 시도가 있었으나 화꾸어펑 그룹은 북경 정변을 통하여 4인방을 체포하고 일거에 중국 공산당의 권력을 장악한다. 마오의 유언을 배경으로 집권한 화꾸어펑은 그러나 중국 민중의 문혁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문혁 당시 숙청된 사람들의 계속되는 복권 등으로 세력이 위축되면서 77년 7월에 다시 복귀한 덩샤오핑이 점차적으로 실권을 쥐게 된다. 덩샤오핑은 이후 4대 현대화 계획의 의욕적인 추진에 이어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1992년에 덩샤오핑의 셴젠 방문으로 대표되는 남순 강화는 개혁 개방의 상징성을 갖는 사건이 된다. 이 책이 출판된 것이 1980년인 것으로 미루어 그리고 책의 이런저런 배경으로 미루어 시대적 배경은 4인방이 체포되고 4대 현대화 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인 1979년에서 1980년경이다. 이 시기는 어느 정도 언론이 열리고 중앙당도 개혁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내어놓고 있던 시점이면서 문혁에 대한 이런저런 평가들이 논의되었던 시기였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읽는 것이 책의 의미와 주인공들의 고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2006년 8월에 쓴 글입니다.